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수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이 읽어도 좋고요 어른들이 읽어도 도움이 될 수학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CJ라는 회사를 다닐 때 임직원들이 듣는 교양 강의 플랫폼 중에서 세리 CEO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듣는 강의 중 10년간 최고 평점, 최장기 강의를 해온 박종화 소장님의 수학 강의가 있습니다. 박종화 소장님 강의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재밌고 신나는 수학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번에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단순한 수학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라 퀴즈도 나오고 게임도 나오고 역사,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수학 에피소드를 들려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종화 소장님의 수학 강의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뜻밖의 수학입니다. 뜻밖의 수학 책을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로 너무 흥미진진했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읽어도 너무 유익한 수학 이야기들이 19개나 들어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지수, 로그, 수열 정도만 알면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저도 몰랐던 수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책은 1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문제, 일본에서 화제가 된 입사 시험 문제, 메르센의 소수 문제 등 여러분이 궁금해할 퀴즈 내용도 나오고요. 왜 7이 행운의 숫자가 되었는지, 3월 14일이 왜 파이데이인지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19장에서는요. 박종화 소장님의 수학 잘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3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장의 무질서의 규칙입니다. 자, 두꺼운 책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처음 나오는 수의 첫 번째 숫자를 맞히는 게임을 해봅시다. 만약 532가 나오면요. 5가 첫 번째 숫자예요. 첫 번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부터 9까지 중 하나입니다. 무작위로 숫자를 뽑았는데 그 수의 첫 번째 숫자가 똑같은 확률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숫자로는 1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그리고 3, 4, 5 순서로 나온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벤포드의 법칙입니다. 1938년 물리학자 벤포드는 도시인구표, 잡지에 나오는 수, 야구통계 등에서 무작위로 수를 뽑았다고 해요. 그 수들의 첫 번째 숫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결과는 1로 시작하는 수는 전체의 30.1%, 2는 17.6%, 3은 12.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벤포드는 이런 비율을 로그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벤포드의 법칙이 알려진 후 사람들은 건물 높이, 전기 요금, 세금, 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포드의 법칙을 확인해 봤는데 놀랄 만큼 많은 곳에서 이 법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001년 미국의 앨런 회계 부정사건이 터졌을 때 전문가들은 앨런의 회계 장부에 나타나는 수들이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장부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짜뉴스,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를 찾아내는데도 벤포드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제니퍼 골백 교수가 2015년 트위터 계정 2988개를 대상으로 친구의 친구 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약 90%가 벤포드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벤포드의 법칙에서 벗어난 170여 개의 계정들은 이른바 트위터봇이라고 조작된 계정이었습니다. 영상이나 이미지도 컴퓨터 내부에는 수로 저장되고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포토샵 등으로 합성한 이미지는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성된 이미지를 활용한 페이크 뉴스도 벤포드의 법칙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9장 럭키 세븐이 되기까지입니다. 7이 행운의 수가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야구 때문인데요. 180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7회에 유독 점수가 많이 나오자 관중들이 럭키 세븐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8을 좋아하기도 하죠. 프로야구 리그에서 약속의 8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삼성 라이온즈에서 이승엽 선수가 활약하던 당시 그가 8회에나 홈런을 치면서 승부를 뒤집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도 8을 좋아합니다. 중국어로 숫자 8과 돈을 많이 번다. 글자 발음이 비슷해서라고 해요. 2008년 개최된 중국 베이징 올림픽도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맞춰 시작했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의 숫자 8에 대한 사랑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해 봐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수는 7입니다. 옛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늘을 관찰했을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7개의 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에도 7을 대응시켜서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음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후에 무지개색으로도 이어집니다. 1668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 실험실에서 벽에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을 프리즘으로 반대편 벽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프리즘을 통해 나타난 빛은 다양한 무지개 색깔이었죠. 뉴턴은 무지개빛을 보면서 음악의 도레미파솔라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리즘을 통과한 빛에 대입해서 빠준수파남보라는 7가지 색깔로 생각해서 연결했어요. 뉴턴은 이를 책으로 발표했고 오늘날까지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는 무엇일까요? 동양에서는 숫자 4를 죽는다는 뜻의 4와 발음이 같아서 싫어합니다. 서양에서는 13을 싫어하죠. 왜 13을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12가 가장 완벽한 수인데 1을 더해서 만들어진 13은 완벽을 파괴해서 나쁜 수라고 말합니다. 옛날부터 서양에서는 10이라는 수를 좋아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이 있죠. 예수의 제자도 12명, 마호메트의 제자도 12명, 1년은 12개월, 밤과 낮도 각각 12시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12 더하기 1이 13이란 이유로 13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서양인들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성경 이야기, 예수와 12명의 제자가 가졌던 최후의 만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3명이 모였고 누군가 죽었다는 이미지 등 문화의 근간이 된 종교가 들인 그림자가 13을 기분 나쁜 수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역사, 그 안에 반복되어온 감정적 이미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했으리라 봅니다. 세 번째는 18번째 이야기 3월 14일 파이데이입니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죠. 과자 회사가 상업적인 이유로 만든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3월 14일을 수학의 날로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수학에서 중요한 수인 원주율 파이 값이 3.14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원주율은 원둘레와 지름의 비입니다.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의 지름과 원둘레, 그리고 원의 넓이는 일정한 비율을 갖기 때문에 원주율은 파이라는 고정값을 가집니다. 자, 이제 파이의 역사를 따라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파이의 값을 대략 3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주율 값을 대략 3 정도로 계산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파이 값을 가장 의미있게 계산한 수학자는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기원전 220년 그는 원주율 파이의 근사값을 7분의 22로 생각했고 3.14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의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습니다. 무리수이기 때문이죠. 파이가 무리수라는 것은 1768년 수학자 람베르트에 의해 증명되었어요. 파이 값을 소수로 풀어서 보면 예측 가능한 패턴 없이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파이는 무한급수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요. 오일러도 급수 형태의 파이 값을 발견했습니다. 이 급수는 17세기에 처음 제시된 것으로 바젤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80년간 풀리지 않았는데 오일러가 풀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파이 값이 나오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파이 값을 나타내는 수학 공식도 많고 실제로 수학자들이 파이를 엄청난 자릿수까지 계산했어요. 앞으로도 파이 값을 알아내려는 도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이라는 수학을 잘하는 꿀팁이 있는 챕터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스스로 나는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역시 스스로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죠.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죠.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소극적으로 풀어요. 소극적으로 접근한 문제는 잘 풀리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게 되죠.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푼 학생은 대부분 문제를 풀어냅니다. 그러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수학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수학 센스를 키워야 합니다. 센스는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센스는 사소한 생각,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600 빼기 2437을 각각 1씩 내려서 7999 빼기 2436로 계산한 것처럼요. 간단하고 쉬운 형태로 바꿔서 빠르게 계산하고 정답을 맞춰서 자신감도 얻고 칭찬도 듣는다면 수학을 대하는 감각이 자라나 점점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수학책이 재미있을 수 있다니 감탄하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수학 에피소드를 통해 수학 지식도 쌓고 수학에 대한 재미도 붙일 수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읽기도 좋아서 중고등학생 세특 추천 도서로 강추합니다. 생기부 독서록 독감 수행평가, 학생부 독서활동 도서로도 딱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뜻밖의 수학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문다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